어서 오세요. 달빛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방이 되는 신비한 곳, 달빛 아래 책방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줘야 삶도 나를 사랑해준다. 이혜진 작가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심리학.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이혜진 작가님은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석사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중에게 심리 상담을 알리는 역할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는 저자가 10년 동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고 있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잘생긴 책방 알바생님이 함께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장) 자신에 걸려 넘어진 당신에게. 1.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마음은 기억을 담는 공간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보기 싫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갖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내면 한편의 공간을 만들어 살고 있다. 마음에 박혀 상처로 자리 잡은 누군가의 말부터 지워버리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는 누군가와의 나쁜 기억까지 우리는 마음속 박물관에 저장해둔 채 살아간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구태여 이 불편한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삶에는 해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매일 해야 하는 것들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굳이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버겁지 않은가. 혜선 씨는 첫 만남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자기에 대한 탐색도 많이 해봤다고 했다. 혜선 씨는 자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심리책에서 말하는 대로 운동하거나 취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산책도 거의 매일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마음이 안 좋을 땐 나름 잘 대처해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최근 한 달간은 기분이 계속 축 처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요. 식욕이 없는 건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나는 혜선 씨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잘 지내는 척 하는 게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은 제가 솔직한 줄 알지만 사실 포장된 거예요. 사람들은 늘 제가 의욕이 넘치고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느라 힘을 다 썼겠네요. 네, 선생님. 그렇게 저를 포장해야만 사람들이 절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이젠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괴로울 땐 괴로울 수 있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힘주며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죠. 혜선 씨의 깊은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결국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혜선 씨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부끄럽고 속상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혼자 너무 꽁꽁 싸매고 있었던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죄책감도 들어요. 제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과 이제부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나약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느끼는 자신을 만나는 일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애쓰며 타인에게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쓰던 에너지를 이젠 나 자신에게 써보기로 해요. 진짜 나를 발견하다. 인간은 모두 독특하다. 자신의 독특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색깔을 세상에 표현하는 데에도 익숙하다.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표현하되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인식하며 조절할 줄도 안다. 자기가 아는 자기를 언제 어디라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적응 과정이 생략된 모습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화 능력이다. 그래서 요즘같이 다채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때에 맞는 적절한 가면들도 필요하며 여러 개의 가면을 썼다 벗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외부에 보이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부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다 보면 부작용이 따라온다. 바깥 세상에 보이는 자신, 혹은 자신이 보이고 싶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만 쫓다 보니 정작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기를 챙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수년 동안 동일한 행동 패턴으로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진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습관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러다 불쑥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랑 내가 아는 나랑 다르지? 나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나 문제 있는 것 같아. 혜선 씨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활발하며 진취적이었지만 외부에 보이는 그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외부 세상, 특히 SNS에서는 글과 말 혹은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 즉 세상에 보이길 바라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데 능한 혜선 씨였다. 어느새 스스로도 연출인지 실제인지 착각할 만큼 멋져 보이게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혜선 씨가 SNS에 업로드하는 글과 사진에 사람들은 반응했고
멋지게 포장된 혜선 씨의 모습에 찬사를 던졌다. 문제는 그 찬사로 인한 기쁨이 찰나와 같았다는 것이다. SNS 속과는 달리 실제 세상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자신을 혜선 씨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세상에서는 혼자 있을 땐 거의 대부분 우울함과 짜증을 느꼈고 신경질적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 없애고 싶었다.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욕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종종 휩싸였다. 심리학에서는 혜선 씨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 일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기 일치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실제 습관이 일치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패배적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주저앉는다. 변화를 위해서는 주저앉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말로 하고 싶은 행동부터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에 집중하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데 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일시적인 충동이나 지난 습관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간다. 자신의 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일치하는가이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 즉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축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혜선 씨는 마음의 병과 지독한 싸움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아직도 늦지 않았겠죠? 이제부터 좋아져도 괜찮은 거겠죠? 나는 대답한다. 혜선 씨뿐 아니라 나에게 묻는 모두에게 나의 대답은 같다. 지금 걸음마를 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시작했다면 된 겁니다. 이미 괜찮지 않은 나를 돌보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는 게 있다. 저는 심리학을 만난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30 넘어서도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30대 후반에 만났더라도 늦었다기보단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했을 거예요. 마음 돌보기를 훨씬 더 일찍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어쩌겠어요. 언제든 만나기만 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미 내 마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무서운 것을 보면 도망가거나 피하는 데 익숙하다. 사람들은 싸워보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축적될 경우 무기력을 학습한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싶어 회피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곳에서 넘어져 왔다면 이제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놓인 장애물에 부딪혀보고 깨져도 보고 때로는 껴안아도 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내가 나에게 선사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조화시키는 길이다. 2. 마음 관리. 시작은 몸 관리부터.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 2018년 여름,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병실에 누워 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보름간 입원 생활을 했었다. 지금 스스로에게 다시 입원한다면 그때처럼 용기 있게 버텨낼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곧바로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기억이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다. 갑작스런 암 진단 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하던 일은 양해를 구하고 즉시 그만두었으며 곧바로 암 진단을 위한 검사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곧 암 판정을 받았고 보름 안에 진단과 수술이 모두 끝났다. 몸의 가장 큰 독소 덩어리는 수술로 제거됐지만 마음의 독소 덩어리는 내 스스로 제거해야 했다. 나의 욕심으로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자리 잡아 내 몸도 마음도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인정했다. 스트레스는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아프게 만들었고 나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나는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멈추기로 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시간이 흐른 지금 내 몸에는 아직 수술 자국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이 자국이 몸에서 없어지더라도 이 수술로 인해 내가 알게 된 인생의 교훈은 내 마음에 반영되어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한 나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 방향키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몸속 호르몬이 변화하면 나의 뇌는 이미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동안 나를 천대하고 하대하고 뒷순위로 밀었던 습관은 언제든 나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이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다.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루 5분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면 충분하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20분, 40분, 60분 정도 하는 운동도 할만해진다. 그러다 어느 날은 좀 뛰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줄넘기를 하다 20분이 후딱 지나가기도 하는 날도 온다. 그렇게 내 몸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방치한 나의 몸과 그런 나를 원망하던 나의 마음이 서로 화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된다. 무력할 때일수록 움직여라. 특별한 신체 질환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는 날이 자주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돌아볼 타이밍이다. 피로감, 우울감,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같은 무력한 기분은 몸으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기 때문이다. 몸을 더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무엇이 나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정돈해봐야 한다. 그러나 무력할 때일수록 더욱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일어나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큰 숙제 같다.
귀가 후 씻고 자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져 바로 침대로 직행하기 일쑤다. 방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가 쌓여가고 빨랫감과 먼지는 수북해진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면서 체지방은 늘어가고 몸은 더욱 무거워진다. 생존의 기본인 위생관리조차 귀찮아지는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서 우울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증상의 하나가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가이다. 즉, 우울증이 심할수록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머리를 일주일 이상 감지 않는 듯 보이거나 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등 제3자가 보기에도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몸 관리는 마음 관리와 연결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보다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내가 나의 몸을 돌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몸도 돌봄받는데 익숙해진다.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5분의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하면 몸 쓰는 경험이 축적되어 내가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이 느껴진다. 나의 뇌도 이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자신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내 몸을 챙기는 것이 내 마음,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보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자극적인 맛의 배달 음식과 온갖 달콤함을 즉각적으로 선사하는 디저트가 유혹해 오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에 저항하자. 단박에 끊기는 어렵다. 일주일에 7번을 5번으로, 5번을 3번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당장의 쾌락도 필요할 때가 있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습관처럼 배달 어플을 누르는 나에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문해보자. 뭘 먹어야 내 마음도 든든해질까? 입욕제나 샤워제를 써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일주일에 하루쯤은 내 몸을 위한 맛있는 한 끼를 내 손으로 차려보는 것도 효과적으로 나의 몸을 돌보는 행동이다. 몸을 챙기는 일이 좋은 이유는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샤워젤로 시원하게 씻으면 즉각적으로 긍정 정서가 생성된다. 그러고 나면 나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해낼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샤워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일이다. 명상을 일상화하는 것도 좋은 몸 관리 방법 중 하나다. 명상은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다. 길을 걸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몸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라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얼마 후에는 막막할 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챙기는 일이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어갈수록 내가 나를 보며 흐뭇해지는 날들이 점점 자주 찾아온다. (3) 감정과 싸우지 마라. 우리 감정의 목소리.
하루하루가 적응의 연속이다. 같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매일이 같지 않다. 나라는 사람이 어제와 똑같다고 가정할지라도 오늘의 직장 상황, 상사의 기분,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등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불확실성을 가득 담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려 애써야만 한다. 그럴 때 감정이 신호를 준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감정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라,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한마디 해버려? 불쾌한 감정.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불안한 감정. 자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갈등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외면할 때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몇 년째 심리학책으로 독서 모임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20기 넘게 진행을 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모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정 조절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겉으로는 대개 티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이 평범해 보이며 오히려 밝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밖에서는 아무런 우울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듣다 보면 꽤 오랜 기간 우울감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울감은 늘 소리 없이 찾아오며 한번 찾아온 우울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면 감정에 관한 부정적인 대처가 습관이 된다. 감정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피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흔하다. 안 그래도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마치 무서워하는 공포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 피하는 건 맞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피하거나 얼어붙어 버리는 반응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기를 선택하는 대처 방식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이런 경우 보고 싶은 감정만 보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피한다. 불편함 자체가 거부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불편감을 견디는 힘,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자체가 부족해진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견디고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또 20-30년을 끙끙 앓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처리하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실제로 억눌려지기도 한다. 감정도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땐 공허해요. 우울한 건 매일이고요. 그냥 이젠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음악을 듣던지 웹툰을 보던지 해서 빨리 잠들려고 해요. 지겹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그 순간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든 외면하고 잠들기에 성공한다. 다음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전날의 감정은 잊힌 듯하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이 묵혀뒀던 감정을 툭 건드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그때도 그랬는데. 없어진 것 같았던 감정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난다. 오히려 감정이 증폭되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부적절하게 감정이 표출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사소한 것에 화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별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상처받은 영혼을 그대로 두기엔 너무 힘들다. 이대로 살기엔 너무 지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간다. 바깥에 나의 감정을 꺼내놓기 전까지는 나만 그런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나를 더 고립시킨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비밀처럼 내 감정도 굳어진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꺼내놓고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나만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의 타당화가 시작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동안 어찌할 바 몰라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알아가며 부정적인 감정도 소화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 감정을 외면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면 싫은 것이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된 모습도 함께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좋았던 사람도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연수 씨의 경우가 그랬다. 같이 일하는 동기가 뒤에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전혀 내색이 없었거든요. 잘 지내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없는 술자리에서 울면서 저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말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정이 확 떨어졌어요. 나는 연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배신감을 느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사실 그 사람이랑 예전처럼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든 말든 이젠 크게 상관없는데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까봐 무서운 것 같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이 특히 싫어요. 가장에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오해할 텐데 억울해요. 말을 꺼내기 전까지 연수 씨는 자신의 화가 단순하게 뒷담화한 동기와 그런 동기를 피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마음을 살펴보니 오해받기 싫은 마음, 그리고 오해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화난 감정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도 숨어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과정이다.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스려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감정의 질감을 만져보기.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한다면
감정선을 세세히 살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정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두드러질 때, 지금 이 감정은 어떤 거지? 라고 잠시 멈춰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인식 능력은 향상된다. 단순히 좋네, 나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거지?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은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내 감정이 이렇구나. 화가 났구나. 그래서 답답하고 다 하기 싫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다. 그 다음 그렇게 화가 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화가 좀 풀릴 것 같니?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화난 감정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이토록 서툰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정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성인의 정서 조절 능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직결된다. 예컨대 부정적인 건 숨겨야 해, 긍정적인 것만 보여야 해 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만 보이며 온갖 불편한 감정들은 혼자서 숨기며 성장한다. 이렇게 항상 긍정 정서만 보여야 한다고 학습받고 자랐다면 살면서 느껴지는 자기 안의 부정 정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을 바깥 세상, 특히 가장 드러내고 공감받고 싶은 가족들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한 채 혼자 꼭꼭 숨기는 게 습관이 된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할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난 왜 이럴까? 이렇게 부정정서가 느껴지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며 성장한다. 죄책감이 축적되면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즉,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손꼽힐 만큼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인간의 감정은 다양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면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 줄어들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감정을 학습하자.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그것을 어릴 때 배우지 못했을 뿐이며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면 된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은 견디기 힘들고 다루기도 까다롭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그조차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아가자. 나쁜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거나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읽어주자. 내 안의 감정,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 내 것이며 그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어줄 수 있는 건 나의 연인도 나의 가족도 아닌 바로 나다. 내가 정확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과연 그 누가 나만큼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한 심리학자는 감정은 알아주지 않으면 귀신처럼 평생을 따라붙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떠한 감정이든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 감정에게 물어보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주면 좋겠냐고. 어떤 게 필요하냐고. 그렇게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자신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자. 마음 관리는 연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4. 내가 나를 멀리할 때 외로워진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 젊은 시절의 나를 돌아보면 외로움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주된 감정이었다. 특히 20대 후반에는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과장일 수 있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다. 내가 경험한 외로움은 우울보다도 강력한 폭탄처럼 느껴졌다. 마치 갖고 있기엔 너무 무서운데 터질까봐 갖다 버리지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상태처럼. 나는 내게 찾아온 외로움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절대 있으면 안 될 것이 온 것처럼 반응했다. 2000년대만 해도 혼밥이 유행하기 전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쿨한 사람처럼 보았지만 사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밖에 나간 것이었다. 20대의 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과 흐릿한 연결감이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나 직원들의 응대소리 등 다양한 자극과 연결될 수 있었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스토리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서점에서는 수많은 책들과 연결되며 혼자라는 외로운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는 서점이 문 닫는 시각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며 외로움과 싸웠다. 제발 좀 없어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은 없애려 할수록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이 아닌 일에 빠지는 선택을 했다. 적어도 일에 빠져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일을 얘기할 동료들에게 의지하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랬다. 물론 집에 들어와서 혼자가 되면 또 다시 외로움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에는 혼족이 대세다. 혼자가 더 편하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구독자로 진행자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자를 자발적으로 택한 대신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외롭지만 혼자가 편하다는 이점을 누리기로 선택한 사람. 관계에 드는 감정 소모보다는 거리가 있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많다.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국 가구의 30%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혼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 자체도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로 묘사된다. 그만큼 홀로 있는 경험은 사회적 고립감, 사회 불안 및 단절감과 관련이 있고, 이는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만 외로움을 겪는 건 아니다. 연애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겪는다. 안정적인 관계는 없는데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경우 더더욱 큰 외로움을 느낀다.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울까? 그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겉으로 보기엔 혼자가 아닌데 왜 스스로는 혼자라고 느끼는 걸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관계의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나타난다. 즉,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은 속마음을 나누며 진실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일로 느껴지거나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인에게도 좋은 게 좋은 거,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넘어가며 재미 위주의 데이트에 만족하려 애쓴다. 좋은 모습만 서로에게 보여주며 내 안의 서운함, 부정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어두움은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사실은 의지하고 싶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도 꺼내어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른다. 그 결과 친밀감의 욕구는 점점 더 좌절되고 외로움은 더해간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특이성.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란 감정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개념이나 원인,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심리학은 외로움을 스스로 지각한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정의한다. 연구에 따르면 걱정, 무력감, 분노보다 낮은 행복감과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은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걱정이나 무력감 같이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들의 외로움이 일본이나 미국인보다 더 깊다는 연구 결과다. 연구진들은 하나의 관점만으로 한국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인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의 양상을 다음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집단에 대한 외로움이다. 이는 개인들이 뭉쳐 우리의 힘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 경험하는 외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집단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두렵고 절망스러워한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외로움이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삶 혹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외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SNS에서 좋아요 또는 팔로워 등의 숫자가 높은 사람을 보면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낀다. 세 번째로 과하게 밀착된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질 때 경험하는 융합에서의 외로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존재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때때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혼란스럽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삶과 관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가까운 관계에서 거리가 느껴질 때 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외로움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문화권의 외로움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한국인이 외로움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차례다. 먼저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외로움의 유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나온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나의 외로움의 유형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다 라는 개념을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다로 바꿔보는 것이다. 이전에 타당성을 검증해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에 대해 정말 그런지 재고해보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에 시선이 가 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나를 비교하며 고통을 재생산한다. 이럴 때 그 집단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왜 그 집단의 우리가 되고 싶은지 등 한층 더 깊은 마음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 단지 나는 저 집단에 낄 수가 없다 라는 좌절감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나는 왜 저 집단을 신경 쓰는가 등의 심리적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각자의 원인을 찾게 된다. 그렇게 하면 외로움을 자기의 내면을 만나는 시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외로움을 유독 잘 느끼는 사람은 불특정 타인에게 시선이 가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에 집중해보자. 왜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더 신경 쓸까? 나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기에 외부의 반응과 자극을 쫓으며 허망해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마음에 빠져있기보다는 외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작업을 통해 외로움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밀착된 관계에서의 거리감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인, 친구, 가족과 같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의 욕구를 지우는 방식으로 파트너에게 맞춰왔다면 어느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율성을 잃어간다. 그렇게 상대방과 멀어질까 두려워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 결국 그런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렇게 과밀착된 관계에 자주 빠지는 자신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는 것부터 외로움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외로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나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표상을 통해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관계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자. 삶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론 따뜻하고 포근할 때도 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 관리이다.
1장. 자신에 걸려 넘어진 당신에게. 1.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마음은 기억을 담는 공간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보기 싫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갖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내면 한편의 공간을 만들어 살고 있다. 마음에 박혀 상처로 자리 잡은 누군가의 말부터 지워버리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는 누군가와의 나쁜 기억까지. 우리는 마음속 박물관에 저장해둔 채 살아간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구태여 이 불편한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삶에는 해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매일 해야 하는 것들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굳이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버겁지 않은가. 혜선 씨는 첫 만남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자기에 대한 탐색도 많이 해봤다고 했다. 혜선 씨는 자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심리책에서 말하는 대로 운동하거나 취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산책도 거의 매일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마음이 안 좋을 땐 나름 잘 대처해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최근 한 달간은 기분이 계속 축 처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요. 식욕이 없는 건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나는 혜선 씨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잘 지내는 척 하는 게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은 제가 솔직한 줄 알지만 사실 포장된 거예요. 사람들은 늘 제가 의욕이 넘치고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느라 힘을 다 썼겠네요. 네, 선생님. 그렇게 저를 포장해야만 사람들이 절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이젠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괴로울 땐 괴로울 수 있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힘주며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죠. 혜선 씨의 깊은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결국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혜선 씨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부끄럽고 속상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혼자 너무 꽁꽁 싸매고 있었던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죄책감도 들어요. 제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과 이제부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나약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느끼는 자신을 만나는 일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애쓰며 타인에게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쓰던 에너지를 이젠 나 자신에게 써보기로 해요.
진짜 나를 발견하다. 인간은 모두 독특하다. 자신의 독특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색깔을 세상에 표현하는 데에도 익숙하다.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표현하되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인식하며 조절할 줄도 안다. 자기가 아는 자기를 언제 어디라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적응 과정이 생략된 모습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화 능력이다. 그래서 요즘같이 다채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때에 맞는 적절한 가면들도 필요하며 여러 개의 가면을 썼다 벗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외부에 보이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부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다 보면 부작용이 따라온다. 바깥 세상에 보이는 자신, 혹은 자신이 보이고 싶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만 쫓다 보니 정작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기를 챙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수년 동안 동일한 행동 패턴으로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진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습관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러다 불쑥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랑 내가 아는 나랑 다르지? 나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나 문제 있는 것 같아. 혜선 씨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활발하며 진취적이었지만 외부에 보이는 그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외부 세상. 특히 SNS에서는 글과 말 혹은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 즉 세상에 보이길 바라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데 능한 혜선 씨였다. 어느새 스스로도 연출인지 실제인지 착각할 만큼 멋져 보이게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혜선 씨가 SNS에 업로드하는 글과 사진에 사람들은 반응했고 멋지게 포장된 혜선 씨의 모습에 찬사를 던졌다. 문제는 그 찬사로 인한 기쁨이 찰나와 같았다는 것이다. SNS 속과는 달리 실제 세상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자신을 혜선 씨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세상에서는 혼자 있을 땐 거의 대부분 우울함과 짜증을 느꼈고 신경질적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 없애고 싶었다.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욕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종종 휩싸였다. 심리학에서는 혜선 씨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 일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기 일치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실제 습관이 일치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패배적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주저앉는다. 변화를 위해서는 주저앉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말로 하고 싶은 행동부터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에 집중하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데 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일시적인 충동이나 지난 습관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간다. 자신의 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일치하는가이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 즉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축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혜선 씨는 마음의 병과 지독한 싸움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아직도 늦지 않았겠죠? 이제부터 좋아져도 괜찮은 거겠죠? 나는 대답한다. 혜선 씨뿐 아니라 나에게 묻는 모두에게 나의 대답은 같다. 지금 걸음마를 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시작했다면 된 겁니다. 이미 괜찮지 않은 나를 돌보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는 게 있다. 저는 심리학을 만난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30 넘어서도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30대 후반에 만났더라도 늦었다기보단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했을 거예요. 마음 돌보기를 훨씬 더 일찍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어쩌겠어요. 언제든 만나기만 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미 내 마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무서운 것을 보면 도망가거나 피하는 데 익숙하다. 사람들은 싸워보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축적될 경우 무기력을 학습한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싶어 회피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곳에서 넘어져 왔다면 이제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놓인 장애물에 부딪혀보고 깨져도 보고 때로는 껴안아도 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내가 나에게 선사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조화시키는 길이다. 이 마음 관리. 시작은 몸 관리부터.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 2018년 여름,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병실에 누워 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보름간 입원 생활을 했었다. 지금 스스로에게 다시 입원한다면 그때처럼 용기 있게 버텨낼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곧바로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기억이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다. 갑작스런 암 진단 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하던 일은 양해를 구하고 즉시 그만두었으며 곧바로 암 진단을 위한 검사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곧 암 판정을 받았고 보름 안에 진단과 수술이 모두 끝났다. 몸의 가장 큰 독소 덩어리는 수술로 제거됐지만 마음의 독소 덩어리는 내 스스로 제거해야 했다. 나의 욕심으로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자리 잡아 내 몸도 마음도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인정했다. 스트레스는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아프게 만들었고 나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나는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멈추기로 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시간이 흐른 지금 내 몸에는 아직 수술 자국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이 자국이 몸에서 없어지더라도 이 수술로 인해 내가 알게 된 인생의 교훈은 내 마음에 반영되어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 방향키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몸속 호르몬이 변화하면 나의 뇌는 이미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동안 나를 천대하고 하대하고 뒷순위로 밀었던 습관은 언제든 나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이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다.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루 5분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면 충분하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20분, 40분, 60분 정도 하는 운동도 할만해진다. 그러다 어느 날은 좀 뛰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줄넘기를 하다 20분이 후딱 지나가기도 하는 날도 온다. 그렇게 내 몸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방치한 나의 몸과 그런 나를 원망하던 나의 마음이 서로 화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된다. 무력할 때일수록 움직여라. 특별한 신체 질환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는 날이 자주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돌아볼 타이밍이다. 피로감, 우울감,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같은 무력한 기분은 몸으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기 때문이다. 몸을 더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무엇이 나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정돈해봐야 한다. 그러나 무력할 때일수록 더욱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일어나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큰 숙제 같다. 귀가 후 씻고 자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져 바로 침대로 직행하기 일수다. 방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가 쌓여가고 빨랫감과 먼지는 수북해진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면서 체지방은 늘어가고 몸은 더욱 무거워진다. 생존의 기본인 위생관리조차 귀찮아지는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서 우울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증상의 하나가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가이다. 즉, 우울증이 심할수록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머리를 일주일 이상 감지 않는 듯 보이거나 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등 제3자가 보기에도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몸 관리는 마음 관리와 연결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보다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내가 나의 몸을 돌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몸도 돌봄받는데 익숙해진다.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5분의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하면 몸 쓰는 경험이 축적되어 내가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이 느껴진다. 나의 뇌도 이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자신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내 몸을 챙기는 것이 내 마음,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보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자극적인 맛의 배달 음식과 온갖 달콤함을 즉각적으로 선사하는 디저트가 유혹해 오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에 저항하자. 단박에 끊기는 어렵다. 일주일에 7번을 5번으로, 5번을 3번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당장의 쾌락도 필요할 때가 있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습관처럼 배달 어플을 누르는 나에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문해보자. 뭘 먹어야 내 마음도 든든해질까? 입욕제나 샤워제를 써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일주일에 하루쯤은 내 몸을 위한 맛있는 한 끼를 내 손으로 차려보는 것도 효과적으로 나의 몸을 돌보는 행동이다. 몸을 챙기는 일이 좋은 이유는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샤워젤로 시원하게 씻으면 즉각적으로 긍정 정서가 생성된다. 그러고 나면 나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해낼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샤워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일이다. 명상을 일상화하는 것도 좋은 몸 관리 방법 중 하나다. 명상은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다. 길을 걸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몸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라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얼마 후에는 막막할 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챙기는 일이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어갈수록 내가 나를 보며 흐뭇해지는 날들이 점점 자주 찾아온다. 3. 감정과 싸우지 마라. 우리 감정의 목소리. 하루하루가 적응의 연속이다. 같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매일이 같지 않다. 나라는 사람이 어제와 똑같다고 가정할지라도 오늘의 직장 상황, 상사의 기분,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등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불확실성을 가득 담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려 애써야만 한다. 그럴 때 감정이 신호를 준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감정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라,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한마디 해버려? 불쾌한 감정.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불안한 감정. 자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갈등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외면할 때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몇 년째 심리학책으로 독서 모임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20기 넘게 진행을 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모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정 조절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겉으로는 대개 티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이 평범해 보이며 오히려 밝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밖에서는 아무런 우울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듣다 보면 꽤 오랜 기간 우울감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울감은 늘 소리 없이 찾아오며 한번 찾아온 우울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면 감정에 관한 부정적인 대처가 습관이 된다. 감정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피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흔하다. 안 그래도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마치 무서워하는 공포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 피하는 건 맞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피하거나 얼어붙어 버리는 반응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기를 선택하는 대처 방식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이런 경우 보고 싶은 감정만 보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피한다. 불편함 자체가 거부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불편감을 견디는 힘,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자체가 부족해진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견디고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또 20, 30년을 끙끙 앓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처리하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실제로 억눌려지기도 한다. 감정도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땐 공허해요. 우울한 건 매일이고요. 그냥 이젠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음악을 듣던지 웹툰을 보던지 해서 빨리 잠들려고 해요. 지겹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그 순간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든 외면하고 잠들기에 성공한다. 다음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전날의 감정은 잊힌 듯하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이 묵혀뒀던 감정을 툭 건드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그때도 그랬는데 없어진 것 같았던 감정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난다. 오히려 감정이 증폭되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부적절하게 감정이 표출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사소한 것에 화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별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상처받은 영혼을 그대로 두기엔 너무 힘들다. 이대로 살기엔 너무 지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간다. 바깥에 나의 감정을 꺼내놓기 전까지는 나만 그런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나를 더 고립시킨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비밀처럼 내 감정도 굳어진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꺼내놓고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나만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의 타당화가 시작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동안 어찌할 바 몰라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알아가며 부정적인 감정도 소화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 감정을 외면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면 싫은 것이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된 모습도 함께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좋았던 사람도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연수 씨의 경우가 그랬다. 같이 일하는 동기가 뒤에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전혀 내색이 없었거든요. 잘 지내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없는 술자리에서 울면서 저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말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정이 확 떨어졌어요. 나는 연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배신감을 느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사실 그 사람이랑 예전처럼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든 말든 이젠 크게 상관없는데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까봐 무서운 것 같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이 특히 싫어요. 가장에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오해할 텐데 억울해요. 말을 꺼내기 전까지 연수 씨는 자신의 화가 단순하게 뒷담화한 동기와 그런 동기를 피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마음을 살펴보니 오해받기 싫은 마음, 그리고 오해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화난 감정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도 숨어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과정이다.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스려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감정의 질감을 만져보기.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한다면 감정선을 세세히 살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정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두드러질 때, 지금 이 감정은 어떤 거지? 라고 잠시 멈춰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인식 능력은 향상된다. 단순히 좋네, 나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거지?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은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내 감정이 이렇구나. 화가 났구나. 그래서 답답하고 다 하기 싫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다. 그 다음 그렇게 화가 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화가 좀 풀릴 것 같니?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화난 감정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이토록 서툰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정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성인의 정서 조절 능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직결된다. 예컨대 부정적인 건 숨겨야 해, 긍정적인 것만 보여야 해 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만 보이며 온갖 불편한 감정들은 혼자서
숨기며 성장한다. 이렇게 항상 긍정 정서만 보여야 한다고 학습받고 자랐다면 살면서 느껴지는 자기 안의 부정 정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을 바깥 세상, 특히 가장 드러내고 공감받고 싶은 가족들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한 채 혼자 꼭꼭 숨기는 게 습관이 된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할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난 왜 이럴까? 이렇게 부정 정서가 느껴지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며 성장한다. 죄책감이 축적되면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즉,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손꼽힐 만큼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인간의 감정은 다양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면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 줄어들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감정을 학습하자.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그것을 어릴 때 배우지 못했을 뿐이며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면 된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은 견디기 힘들고 다루기도 까다롭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그조차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아가자. 나쁜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거나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읽어주자. 내 안의 감정,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 내 것이며 그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어줄 수 있는 건 나의 연인도 나의 가족도 아닌 바로 나다. 내가 정확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과연 그 누가 나만큼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한 심리학자는 감정은 알아주지 않으면 귀신처럼 평생을 따라붙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떠한 감정이든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 감정에게 물어보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주면 좋겠냐고. 어떤 게 필요하냐고. 그렇게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자신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자. 마음 관리는 연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4. 내가 나를 멀리할 때 외로워진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 젊은 시절의 나를 돌아보면 외로움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주된 감정이었다. 특히 20대 후반에는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과장일 수 있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다. 내가 경험한 외로움은 우울보다도 강력한 폭탄처럼 느껴졌다. 마치 갖고 있기엔 너무 무서운데 터질까봐 갖다 버리지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상태처럼. 나는 내게 찾아온 외로움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절대 있으면 안 될 것이 온 것처럼 반응했다. 2000년대만 해도 혼밥이 유행하기 전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쿨한 사람처럼 보았지만 사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밖에 나간 것이었다.
20대의 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과 흐릿한 연결감이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나 직원들의 응대 소리 등 다양한 자극과 연결될 수 있었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스토리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서점에서는 수많은 책들과 연결되며 혼자라는 외로운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는 서점이 문 닫는 시각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며 외로움과 싸웠다. 제발 좀 없어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은 없애려 할수록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이 아닌 일에 빠지는 선택을 했다. 적어도 일에 빠져 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일을 얘기할 동료들에게 의지하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랬다. 물론 집에 들어와서 혼자가 되면 또 다시 외로움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에는 혼족이 대세다. 혼자가 더 편하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구독자로 진행자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자를 자발적으로 택한 대신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외롭지만 혼자가 편하다는 이점을 누리기로 선택한 사람. 관계에 드는 감정 소모보다는 거리가 있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많다.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국 가구의 30%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혼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 자체도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로 묘사된다. 그만큼 홀로 있는 경험은 사회적 고립감, 사회 불안 및 단절감과 관련이 있고, 이는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만 외로움을 겪는 건 아니다. 연애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겪는다. 안정적인 관계는 없는데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경우 더더욱 큰 외로움을 느낀다.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울까? 그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겉으로 보기엔 혼자가 아닌데 왜 스스로는 혼자라고 느끼는 걸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관계의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나타난다. 즉,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은 속마음을 나누며 진실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일로 느껴지거나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인에게도 좋은 게 좋은 거,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넘어가며 재미 위주의 데이트에 만족하려 애쓴다. 좋은 모습만 서로에게 보여주며 내 안의 서운함, 부정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어두움은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사실은 의지하고 싶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도 꺼내어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른다. 그 결과 친밀감의 욕구는
점점 더 좌절되고 외로움은 더해간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특이성.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란 감정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개념이나 원인,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심리학은 외로움을 스스로 지각한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정의한다. 연구에 따르면 걱정, 무력감, 분노보다 낮은 행복감과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은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걱정이나 무력감 같이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들의 외로움이 일본이나 미국인보다 더 깊다는 연구 결과다. 연구진들은 하나의 관점만으로 한국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인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의 양상을 다음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집단에 대한 외로움이다. 이는 개인들이 뭉쳐 우리의 힘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 경험하는 외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집단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두렵고 절망스러워한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외로움이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삶 혹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외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SNS에서 좋아요 또는 팔로워 등의 숫자가 높은 사람을 보면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낀다. 세 번째로 과하게 밀착된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질 때 경험하는 융합에서의 외로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존재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때때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혼란스럽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삶과 관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가까운 관계에서 거리가 느껴질 때 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외로움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문화권의 외로움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한국인이 외로움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차례다. 먼저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외로움의 유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나온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나의 외로움의 유형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다 라는 개념을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다로 바꿔보는 것이다. 이전에 타당성을 검증해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에 대해 정말 그런지 재고해보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에 시선이 가 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나를 비교하며 고통을 재생산한다. 이럴 때 그 집단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왜 그 집단의 우리가 되고 싶은지 등 한층 더 깊은 마음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 단지 나는 저 집단에 낄 수가 없다 라는 좌절감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나는 왜 저 집단을 신경 쓰는가 등의
심리적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각자의 원인을 찾게 된다. 그렇게 하면 외로움을 자기의 내면을 만나는 시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외로움을 유독 잘 느끼는 사람은 불특정 타인에게 시선이 가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에 집중해보자. 왜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더 신경 쓸까? 나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기에 외부의 반응과 자극을 쫓으며 허망해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마음에 빠져있기보다는 외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작업을 통해 외로움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밀착된 관계에서의 거리감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인, 친구, 가족과 같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의 욕구를 지우는 방식으로 파트너에게 맞춰왔다면 어느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율성을 잃어간다. 그렇게 상대방과 멀어질까 두려워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 결국 그런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렇게 과밀착된 관계에 자주 빠지는 자신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는 것부터 외로움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외로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나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표상을 통해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관계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자. 삶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론 따뜻하고 포근할 때도 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 관리이다.